이 터틀 트레이딩을 통해 가지고 트레이딩 기법을 배워라 라기보다는 여기서 가르치는 핵심 내용은 손익비 계산을 하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손익비 계산을 하는 데 있어서 가치평가라는 거는 빠질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은 이 회사가 어디까지 가겠다, 어디가 저점이다, 어디가 고점이다라는 그런 생각이 없이는 투자라는 거는 그냥 말 그대로 물 떠놓고 기도하는 그런 행위가 될 수밖에 없는 거고요. 이런 것들이 실제로 인베스터와 트레이더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굉장히 달라 보이지만은 이런 걸 하는 겁니다. 안녕하세요. 채북스의 최상욱입니다. 오늘 선글라스를 끼고 나온 거는 제가 제 각막 하출혈이 있어서 오른쪽 눈이 완전 다 새빨갛게 되어 있기 때문에 구독자분들에게 심리적으로 굉장한 불안을 줄까봐 이렇게 선글라스를 꼈고요. 오늘 소개해 드릴 책은 바로 터틀 트레이딩이라는 책입니다. 아마 이 책이나 이런 터틀 교육 프로그램이 있다는 거를 아실 분도 계실 거예요. 피터 린치로 주식 투자를 시작하시는 분들이 한국에 사실 굉장히 많은데 버핏이나 린치로 시작한 가치 투자자분들은 극단적으로 말하면 트레이딩을 마치 잡기술 정도로 생각하시는 분도 있으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는 밸류를 보고 투자하는 사람이고 밸류를 보고 투자하기 때문에 인베스터고 이렇게 트레이딩을 하는 사람들은 주로 차트를 보고 투자하는데 트레이더라고 부르긴 하거든요. 그러면서 인베스터가 더 앞서 있고 트레이더가 더 낮고 막 이렇게 가치 평가를 하면서 자기의 투자 스타일을 정립하고자 하는 그런 분들이 굉장히 많을 것 같다. 이렇게 먼저 말씀을 드리겠지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트레이딩과 관련한 책도 결국에는 인베스터나 트레이더가 다른 게 없기 때문에 똑같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파트로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아파트 재건축이 될 때까지 기다리겠다고 하는 사람은 인베스터에 가깝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또 차트를 보고 추세 추종 매매를 하고 어떤 이슈가 생기면 그거에 대응을 하고 어떤 지역의 아파트 가격이 올라가면은 그 지역을 따라 사고 이런 사람들은 조금 트레이더에 가깝거든요. 분당 오르면 분당 따라 사고 마포가 오르면 마포를 따라 사고 이런 방식이 조금 트레이더에 가깝습니다. 트레이더들은 근본적으로 시장이 활성화되고 차트에서 나오는 그런 추세 추종을 추구하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나중에는 더 진화를 해서 퀀트가 되기도 했고 현재는 로보 어드바이징이라든가 AI 시대로 가면서 AI 에이전트들로 이런 분석을 하는 이런 방식으로 진화를 하기도 했습니다. 책 터틀 트레이딩을 읽기 위해서는 투자 세상에 인베스터와 트레이더 정도가 있다 이렇게 알고 이 책을 읽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책은 트레이딩 그 자체를 가르쳐주는 책입니다. 그러니 한국에서는 버핏이나 린치가 유명한 상황에서 일종의 2단이라고도 할 수가 있는 그런 책입니다. 근데 저는 금융시장에서 10년 넘게 일을 해왔고 금융시장으로 가기 전에도 투자를 오래 했었기 때문에 오랜 기간 투자시장에 있어 왔던 경험에서 말씀을 드리자면은 사실 우리나라의 투자시장은 트레이더 중심 시장으로 완전히 변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한국에서는 트레이더들이 전성기를 맞이하고 있고요. 거꾸로 인베스터들은 자취를 감춘 지 오래입니다. 물론 저도 시작할 땐 인베스터로 시작을 했지만 현재는 트레이더밖에 남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 비는 시장은 누가 등장했냐면 오히려 페이크 메시아들이 존재합니다. 배터리, IT, 바이오, 건설, 방산, 미디어 여러 섹터와 미국 주식을 포함해 가지고 이런 많은 부분에 진짜 메시아가 아니라 페이크 메시아가 존재하는 게 한국 시장이기도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페이크 메시아들로 인해 가지고 투자 손실을 경험하는 이들도 정말 적지 않은 것 같고요. 제가 만나거나 저한테 상담을 요청하는 그런 많은 분들 중에서도 이런 형태의 경험을 통해 가지고 손실을 보는 사람도 정말 많아졌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터틀 트레이딩을 쓴 사람은 마이클 코벨이라는 작가이고요. 이 책은 리처드 데니스와 그리고 윌리엄 에카르트라고 하는 그 두 명의 전설적인 트레이더들이 사회적인 실험을 한 그런 내용입니다. 아니 대체 무슨 사회적인 실험을 했냐 이렇게 궁금하실 텐데요. 먼저 리처드 데니스는 터틀 트레이딩이라고 하는 그 투자나 트레이딩 기술을 만들어 가지고 사람들에게 교육을 통해서 전수할 수가 있다. 즉 후천적이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반대로 윌리엄 에카르트는 그런 생각을 하지 않거든요. 이런 트레이딩 기법 기술들은 아니면 거기에 적합한 성격이나 인재상은 타고나는 것이지 교육으로 전수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어떻게 보면 성선설, 성악설 같은 그런 컨셉인데 결국 선천적으로 트레이더로 타고난다? 아니다, 후천적으로 트레이더가 될 수 있다. 이 주제를 가지고 두 명이 싸우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둘은 어떻게 하느냐? 1984년에 신문지에 광고를 올리게 되고요. 트레이더들을 모집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모집하는 과정이 되게 재미가 있었는데요. 직업도 상관없고 교육 학력도 상관없고 나이도 상관없고 성별도 상관없고 그 아무것도 상관없다. 결국 아무나 와서 우리가 보는 그런 면접을 봐서 합격을 하면은 그 트레이딩을 우리가 가르쳐 줄 거고
그렇게 우리 돈을 운용을 하게 될 것이다 라고 신문지상에 공고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전미를 대상으로 트레이더 모집을 시작을 하게 되거든요. 매매 능력이 선천적인가 후천적인가에 대한 이 두 사람의 논쟁이 결국은 사회 실험으로 확대가 되었는데요. 막상 리처드 데니스는 이렇게 모아놓은 터틀 트레이더 수련생들에게 후천적이다, 가르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했던 사람이잖아요. 근데 막상 리처드 데니스는 잘 가르쳐 주질 않았고요. 그러나 선천적이라고 생각했던 윌리엄 에크하르트는 트레이더가 타고나는 거다 이렇게 생각했음에도 불구하고 터틀 수련생들에게 정말 적극적으로 가르쳐주게 되거든요. 그래서 리처드 데니스가 터틀을 만들었고 가장 최고의 파트너였던 윌리엄 에크하르트가 있는 건데, 비유하자면은 버크셔의 버핏과 먼 건데 이쪽에서도 데니스가 더 유명했지만 실제 사람들을 많이 가르쳐줬던 거는 윌리엄 에크하르트였던 것 같습니다. 터틀 수업생으로 결국 면접을 봐서 들어온 사람들의 직업도 너무나 다양했는데요. 쿠시먼이라고 하는 데서 경비를 하는 사람, 캐터필러사에서 트랙터 드라이버도 채용이 됐습니다. 그라운드 라운드 레스토랑에서 부 매니저 하던 사람도 있었고요. 그리고 뭐 전화 상담원, 바텐더, 던전 앤 드래곤 보드게임 디자이너, 그리고 조리사, 교수, 죄수, 상담사, 그리고 배달원, 회계 보조원, 웨이터, 군인 이런 사람들을 다 불러왔거든요. 리처드 데니스의 생각이 후천적이라는 거를 더 어필하기 위해서는 이런 정말 다양한 직업과 다양한 성별, 다양한 연령대에서 뽑아가지고 터틀을 가르쳐보고 이 사람들이 정말 훌륭한 트레이더가 되는지를 보는 것이 훨씬 더 적합하기 때문에 실험에 적합하기 위해서 이렇게 사람들을 뽑게 됩니다. 결론은 어떻게 됐냐? 이 책이 나온 이유도 여기에 있는 건데요. 이렇게 뽑혔던 터틀 수련생들은 너무나 트레이딩을 잘 배워버려가지고요. 그래서 훗날에는 리처드 데니스보다 더 큰 돈을 벌거나 더 큰 자산을 운용하는 일을 맡게 됩니다. 급기야 어떻게 비유를 하냐면은 체스를 알려줬는데 체스를 배운 수련생들이 가르쳐준 선생님을 전부 이겨버리는 이런 일이 발생을 하게 되거든요. 이 이후에 터틀 수련생들이 너무나 승승장구하다 보니까 결국 터틀 트레이딩이라는 이런 책도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열심히 가르쳐줬던 윌리엄 에크하르트는 승승장구하게 되고요. 다만 리처드 데니스는 이제 여러 차례 부침을 겪게 되는데 중간에 한번 파산다고 이렇게 됩니다. 참고로 이 중에 군인 출신인 얼키퍼라는 이름을 갖고 있는 터틀 트레이더가 있었는데 이 사람이 한국에 와서 터틀 프로그램을 거의 유사하게 한 적이 있고요. 90년대였던가 그랬던 것 같은데 그 얼키퍼에게 터틀 프로그램을 직접 배운 사람이 지금도 한국에서 이제 터틀을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 배웠던 사람들은 과거 뉴스들을 보시면은 막 90년대나 2000년대 초반에 여의도와 금융시장, 주식시장에서 그 전설적인 트레이더로 컸다가 지금도 이제 잘 나가시는 분이 있고 굉장히 다양한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지만은 어쨌든 투자 세상의 역사에서 굉장히 많은 족적을 남겼던 그런 트레이딩 기법을 가르쳐줬던 게 터틀 트레이더고요. 그래서 굉장히 읽어볼 만한 그런 책인 것 같습니다. 사실 지금처럼 주식 투자에 관심이 많은 기간이 없었고 저는 2000년대 초부터 주식에 눈을 떠서 투자를 해오다가 뭐 투자에 큰 실패를 하고 결국 나의 잘못이 무엇인가를 배우기 위해 가지고 제도권이라고 하는 여의도에 들어와서 10년 넘게 애널리스트 생활을 했습니다. 그리고 펀드 매니저를 만났고 자산운용업이라고 하는 여의도 그 소수 갈라파고스들이 영위하는 그 시장에서 활동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2000년대 초반에는 시장에 소위 난다긴다 하는 사람들이 사실상 여의도에 다 있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뭐 라떼는 시리즈가 아니라 실제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국에서 바이코리 하면서 공모펀드시가 열렸고 한국 최고의 펀드 매니저들이 또 전업 투자자들이 시장을 두고 막 용쟁호투를 하던 그런 지역이 여의도였던 것 같고요. 뭐 다르게 말하면 낭만도 있었지만 자본시장법이 충분히 성숙해지지 않았었기 때문에 그때는 정말 지금 생각하면 범죄 같은 그런 일도 굉장히 많았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 15년 정도 지난 시점에서 보면 투자는 크게 두 가지 스타일로 나뉘고 하나는 기업 가치를 보고 투자하는 인베스터, 그리고 다른 하나는 차트를 보고 투자하는 트레이더로 나뉜다. 오늘 이 얘기를 벌써 세 번째 드리고 있는데요. 트레이더라고 하면은 마치 차트를 보고 추세 추종 매매만 할 것처럼 인식이 되어 있죠. 윌리엄 오닐 같이 차트로 굉장히 유명한 그런 투자자가 있고 그리고 제시 리버모어나 앙드레 코스톨라니 같은 시장의 심리를 잘 읽어내는 그런 사람도 있고요. 현대에 이르러서도 뭐 소로스와 같이 있었던 스탠리 드러큰밀러 그리고 미국 재무 장관인 스캇 베센트 역시 이런 형태의 투자자라고 할 수 있고요. 마크 비너비니 같은 그런 인물들로 계속해서 이쪽은 이제 명맥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리처드 데니스 역시 터틀을 통해 가지고 자기의 사람들을 이쪽 시장에 계속해서 뿌려놨기 때문에 그게 현재 전 세계 시장에서 트레이더들을 중심으로 하는 한쪽 사이드를 형성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인베스터는
거꾸로 한국에 더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레전더리 워런 버핏이 있고 굉장히 직관적인 인사이트를 줬었던 피터 린치 같은 사람도 굉장히 유명하죠. 그리고 소형주 가치 투자자로 알려진 사람들은 셀 수 없이 많고요. 빅숏으로 유명했던 마이클 버리도 그 인내의 시간 때문에 마치 인베스터로 취급이 되고 있는데요. 어쨌든 인베스터냐 트레이더냐 정확히 칼처럼 나눌 수 있진 않다 하더라도 시간을 들여서 투자하고 가치를 보고서 존버하고 이런 사람들을 주로 인베스터라고 하고, 그리고 차트를 통해서 단기간에 수익을 내고자 하는 이런 트레이더들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느낀 바로는 드러켄밀러도 이거를 보여주지만은 결국 이 둘을 다 경험하고 나면은 이 두 사람들이 하는 얘기는 결국 똑같다는 거를 이제 깨달아야지 되는데요. 마치 정말 상이한 두 가지 세력이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꽤 많은 것 같더라고요. 먼저 인베스터 쪽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한국에서는 인베스터, 즉 가치 투자에 대한 그런 시장 통념이 있는데 제 생각에 그런 시장 통념은 좀 다 틀린 것 같습니다. 마치 가치 투자가 PBR이나 PER 같은 지표를 보면서 싼 종목에 매수를 해놓고 10년 동안 잠을 자고 일어나면 10배 올라있고 이런 거를 마치 가치 투자자로 해석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실제 세상은 그렇게 돌아가고 있지가 않습니다. 또 반대로 트레이더는 하루 종일 차트 보면서 하루에도 몇 번씩 전체 포트를 갈아엎고 1년에 몇십에서 몇백 배 정도 회전하고 거래하고 굉장히 그렇게 매매 거래를 할 것 같지만은 또 현실의 트레이더들은 또 그렇지는 않거든요. 어떻게 보면은 인베스터랑 트레이더라는 그 두 가지의 상념들을 통해 가지고 잘못 시장을 오해하는 것 같고요. 둘 다 공통적으로 얘기한 내용이 있고 그 얘기가 이 터틀 트레이딩 책의 핵심인데요. 바로 그것은 확률과 손익비라는 그런 개념이 됩니다. 보통 확률이라고 얘기하면은 마치 어떤 정규분포를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요. 투자에서의 확률이라는 거는 손익비라는 형태로 굉장히 간단하게 나타납니다. 우리 남자들은 다 아실 건데 스타크래프트를 4인용 맵에서 해보시면 아시겠지만은 내가 있는 기지가 아닌 나머지 세 군데 방향에 적 기지가 있겠죠. 그런 적 기지 한 군데를 먼저 정찰을 갔는데 그 첫 번째 정찰에서 발견을 할 확률은 33%가 되는 거죠. 근데 발견을 못하게 된다면 나머지 두 군데로 보내게 되는 거고, 이때는 발견 확률이 50% 올라가고요. 그리고 또 놓치게 된다면 나머지 한 군데에 100%가 있게 되는 거죠. 이렇게 확률이라는 게 존재하게 되는 건데요. 주식에서의 확률이라는 거는 사실 크게 생각할 필요 없이 오를 확률이냐 내릴 확률이냐 이런 정도로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극단적으로 말해서 오를 확률과 내릴 확률은 사실상 반반이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오르거나 내리거나 둘 중 하나니까요. 물론 제자리일 수도 있는데 어쨌든 오를 확률이 절반 그리고 내릴 확률이 절반, 이렇게 50대 50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그냥 원숭이가 다트를 던져가지고 맞추면 된다는 그런 사회적인 실험이 있었던 것처럼 시장에서 올라갈 종목 내려갈 종목을 한번 맞춰봐라 라고 하는 거는 그냥 아무거나 다트 던져가지고 반반 나올 수 있고 주사위를 던져도 되고 이런 방식으로 순수하게 확률에 기반해 가지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하락 종목이 많은 시장을 우리는 약세장이라고 하고 상승 종목이 많은 시장을 강세장이라고 하기 때문에 이런 2분의 1 확률로 이제 돌리는 주사위를 한다 하더라도 강세장일 때 하게 되면 전반적으로 상승하는 종목 수가 많기 때문에 우리의 확률론상에서 강세장에서 투자를 하는 것은 수익을 내기가 쉽고요. 약세장에서 투자하는 거는 이제 수익을 내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우리나라는 23년부터 본격적인 약세장에 진입을 한 것 같고요. 미국은 반대로 2010년대부터 이제 10년 넘는 강세장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미국 시장에서 투자를 한 사람이 정말 다 잘했냐 이런 걸 떠나가지고 시장 자체가 강세장이기 때문에 너무나 좋고 해피했다. 한국은 뭐냐? 한국은 그냥 약세장이었기 때문에 좋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상승과 하락, 강세장, 약세장만 있냐? 그게 아닙니다. 상승과 하락 확률이 반반일 때 그 수익을 어떻게 내느냐, 이게 손익비라는 게 되는 건데요. 이 손익비가 이 책의 정말 코어가 되겠습니다. SK 하이닉스로 간단히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SK 하이닉스라는 기업을 가치평가를 할 때는 PBR이라는 그런 밸류에이션으로 가치평가하는 게 일반적입니다. 하이닉스라는 기업은 PBR 기준으로 0.8배일 때가 주가 바닥이고요. 주가 고점은 23년 말에 기록했던 2.8배 정도 됩니다. 이제 0.8에서 2.8로 이렇게 벌어져 있죠. 현재는 1.3배 정도 되는 그런 가격대에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 12개월 포워드 기준으로 봤을 때는요. 그럼 아래로는요. 현재 1.3인데 아래로는 0.8까지 내려갈 수 있기 때문에 마이너스 0.5고요. 위로는 1.3에서 2.8까지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플러스 1.5가 되는 거죠. 그러면 상승과 하락 확률이 동일하다 하면은 이때 뭘 곱해야 되냐면 상승폭과
하락폭의 최대치를 곱하게 되는 건데요. 이때 상승폭은 PBR 1.5배고 하락폭은 마이너스 0.5가 되기 때문에 1.5 대 0.5. 결국 이 기업은 상승 하락 확률이 동일하다 치면은 손실과 이익의 비율은 절대값을 쓰이면 3대 1이 됩니다. 위론 1.5, 아래론 0.5니까 3대 1이 되는 거죠. 이런 경우에 손익비를 3대 1이라고 부르고 3대 1의 손익비는 사실은 투자에서는 조금 괜찮은 구간이라고도 부릅니다. 그럼 어떻게 생각하시면 좋겠냐면은 손익비가 높으면 높을수록 투자에서는 괜찮은 그런 구간이라고 부르고요. 손익비가 나빠지면 나빠질수록 조심해야 되는 구간이라고 하겠습니다. 만약에 하이닉스 주가가 1.3배가 아니라 좀 올라서 1.8배 가격까지 왔다고 해볼게요. 이때는 하락의 경우에는 1.8에서 0.8로 한 배 빠질 수가 있고요. 상승도 1.8에서 2.8로 한 배가 올라갈 수 있거든요. 그러면 상승과 하락 확률이 같다고 한다면은 손실과 이익폭도 이제는 위로 한 배, 아래로 한 배 같기 때문에 손익비가 1대1이 되게 됩니다. 이렇게 손익비가 1대1이 되게 되면은 위아래 폭, 아래 폭이 동일한 그런 순간이 되기 때문에 요 시점부터는 말 그대로 위아래가 그냥 반반이고 손익비가 그렇게 썩 좋지 않다. 이런 생각이 되는 겁니다. 이때는 누가 버냐? 시장이 강세장일 때는 조금 버는 거고 약세장일 때는 좀 벌지 못하게 되는 이런 일이 발생을 하는 것이거든요. 이런 손익비 말씀을 드린 이유가 손익비가 유리하다고 생각했을 때는 자연스럽게 매수 강세가 나오면서 차트에서 이것이 보여지기 시작을 하고요. 차트를 보고 매매하는 트레이더들이 달라붙는 구간이 나오게 되는 거고요. 인베스터도 마찬가지입니다. 손익비가 유리하다 생각하니까 이걸 투자하게 됩니다. 반대로 손익비가 불리해지는 구간에서는 인베스터든 트레이더든 그래프가 눕는 구간이 나오게 되는데 그렇게 누웠을 때는 좀 좋지 않구나 하고 조금 보수적으로 빠지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그게 차트로도 보이고 인베스터가 계산하는 식으로도 보이고 이렇게 됩니다. 시장 모든 참여자들이 모든 주식을 매매할 때 칼 계산을 하냐? 나는 그렇게 계산하지 않는데요, 선생님, 최부심님. 저는 태어나서 그렇게 주식해본 적이 없어요. 이렇게 말할 수도 있지만 장기적으로 시장은 이런 손익비 상에서 움직인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래서 이 터틀에서 배워야 되는 그 단 하나의 어떤 기법이라고 하면은 사실 터틀은 크게 보면은 두 개를 가르쳐 주는 것 같은데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이 손익비라는 거를 깨닫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실 시장을 맞춘다 뭐 이런 말을 많이 하거든요. 저는 부동산 시장을 전망하기 때문에 채방꿀이라고 해서 채사오기는 부동산 전망 항상 뜰린다 뭐 이런 얘기를 종종 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장 전망이 맞거나 주가 전망이 맞으면은 내가 맞췄지 했지 막 이런 말을 많이 하는 것이 우리나라의 전반적인 정서인데요. 손익비적 사고관으로 이런 사실을 바라보셔야 된다는 것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결국 중요한 거는 맞거나 틀리거나는 장기적으로 보면은 대수의 법칙이 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습니다. 한 번은 맞출 수도 있지만 계속 맞추기 위해서는 우리가 10번을 전망한다고 하면은 1024의 확률이기 때문에 이거는 사실상 연달아 맞추기가 어렵죠. 그래서 결국은 대수의 법칙으로 작동하게 되거든요. 우리가 대수의 법칙 속에서 투자를 했을 때 돈을 버는 방법은 근본적으로 손익비가 높은 투자를 해야 된다는 것이 돈을 버는 방법론이 되는 것입니다. 그게 아니라면은 강세장에 투자를 하는 것이 되는 것이죠. 이거는 트레이더가 됐던 인베스터가 됐던 아주 동일한 관점에서 생각을 해야 되는 건데요. 결국은 사실은 둘은 동일한 관점으로 생각을 합니다. 인베스터든 트레이더든 결국은 좋은 손익비를 찾으려고 노력을 하는 거고요. 그래서 맞추고 틀릴 확률이 반반인데 손실에서는 하락폭을 좁게 하고 벌 때는 크게 벌려고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이런 것들을 실제 적용하시면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부동산도 다루기 때문에 부동산 사례로 이걸 간단하게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만약에 34평 5억 뭐 노원구 쪽에 있는 아파트가 하나 있다고 해보겠습니다. 용적률은 150%라고 할 거고 재건축이 되면 300%니까 더블이 난다고 해보겠습니다. 주변 신축은 8억 원이에요. 그럼 이 아파트가 신축이 된다면은 재건축이 된 신축 아파트 두 채를 내가 받을 수가 있는 셈이 되기 때문에 신축 아파트가 8억이라면 16억이 미래에 내가 생길 돈이 되겠습니다. 그럼 현재 5억 원인데 16억 원으로 될 확률이 높기 때문에 이게 재건축이 들어가기 시작한다면 높은 확률로 가격 상승이 발생을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 아파트 두 채를 건설하는데 만약에 5억 원이 든다고 한다면은 16원의 미래 가치에서 5억 원을 차감한 11억 원이 미래의 가치가 되는 것이고 현재 가격은 5억 원이 되는 것입니다. 그럼 요때 나의 손익비 계산이 어떻게 되느냐, 의사 판단했을 때부터 이런 손익비 계산을 간단히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5억 원 시작 가격의 손익비는 굉장히 간단하죠. 위로는 계산상 약 6억까지 열려 있고요. 정확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계략 계산만 해도 상관없어요. 위로 한 6억 열려 있고요. 아래로는 마이너스 빵억이죠. 5억이 시작이니까. 그럼 이때는 손익비가 6대 빵으로 사실상 굉장히 무한대의 손익비가 나오게 되고요. 너무나 유리한 그런 구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강세가 형성이 되면서
시세가 올라서 7억이 됐어요. 그럼 7억 기준으로 봤을 때는 위로는 4억이 남았고 아래로는 마이너스 2억이 가능하죠. 그럼 이때도 손익비는 2대 1이 되거든요. 2대 1 손익비도 나쁜 손익비는 아닙니다. 근데 더 올랐어요. 9억이 됐다 해볼게요. 위로는 2억 남았고 아래로는 마이너스 4억이죠. 이땐 손익비가 역전이 되는데요. 1대 2로 역전이 되게 됩니다. 정확히는 1대 마이너스 2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불리한 손익비가 되는 겁니다. 불리한 손익비라 하더라도 항상 마이너스는 아니에요. 근데 아파트가 궁극적으로 11억까지 갔다 해볼게요. 그러면은 11억일 때의 손익비는 위로는 빵억이고 아래로는 마이너스 6억이 됩니다. 결국 11억에 이 부동산을 사는 사람들은 위로는 없지만은 아래로는 마이너스 6억을 열어놔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 방식의 설명에서 결과적으로 아파트가 5억에서 11억 됐잖아요, 최부심님. 이거는 그러면 9억에서도 사는 게 맞지 않아요? 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이거는 11억까지 실제로 갔을 때의 예시이고요. 11억에 매수한 사람을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11억에 매수를 했는데 재건축과 관련한 규제가 나오거나 재건축과 관련해서 기간이 더 길어지거나 공사비가 증가하는 그런 경우가 나와서 다시 이게 9억이 되는 경우를 생각을 해볼까요? 그럼 매수 시점에서는 0대 마이너스 6이었죠. 사실상 매수 시점의 손익비는 너무나 불리했거든요. 2억 원이 하락을 하면서 내려왔습니다. 내려온 상황에서 생각을 해보니까 여전히 위로는 2억, 아래는 마이너스 4억으로 손익비가 1대 마이너스 2이다 보니까 아주 좋은 손익비는 아니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이 얘기는 어떤 걸 의미하고 있냐면요. 우리가 가격만 놓고 보면은 5억에서 7억, 9억, 11억 가면은 가격이 11억, 15억, 17억 막 이렇게 계속 올라갈 것 같은 그런 가격 의존적 평가를 하지만은 사실은 이 아파트 가격이 미래에 얼마가 될 것인지 위아래 밴드를 그리고 있다면은 우리가 확률론에 기반해서 손익비를 계산할 수 있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손익비가 불리해지는 순간부터는 투자를 조금 조심하는 게 좋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가격만 보면서 손익비가 매우 불리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아주 적극적으로 취득을 하면서 투자 손실을 보게 되는 그런 실생활의 사례가 너무나 많기 때문에 이 터틀 트레이딩을 통해 가지고 트레이딩 기법을 배워라 라기보다는 여기서 가르치는 핵심 내용은 손익비 계산을 하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손익비 계산을 하는 데 있어서 가치평가라는 거는 빠질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은 이 회사가 어디까지 가겠다, 어디가 저점이다, 어디가 고점이다라는 그런 생각이 없이는 투자라는 거는 그냥 말 그대로 물 떠놓고 기도하는 그런 행위가 될 수밖에 없는 거고요. 이런 것들이 실제로 인베스터와 트레이더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굉장히 달라 보이지만은 이런 걸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네 투자 세상은 어떻게 되고 있냐면은 소위 산업연구원이나 되라 하는 식으로 섹터 스페시픽한 그런 정보나 공부들을 굉장히 알려줍니다. 투자자가 기업이라든가 주가, 가격에 대한 가치평가와 손익비 계산을 하면서 대응하는 것이 아니라 산업연구원도 아닌데 반도체 HBM은 어떤 방식으로 돌아가고 그 안에 모든 물리적인 기법들을 다 외워야 되고 장비 투자 기술부터 다 알아야 되고 이 다음 라인이 뭔지도 다 알아야 되고 그리고 전 세계 자동차는 어떻게 흘러가고 거기서 전기차가 몇 %고 이 어떤 배터리를 쓰고 삼원계 배터리는 어떤 방식이고 인산연계 배터리는 어떤 방식이고 삼원계도 양극재가 6돌들인지 8일인지 9반바인지 이런 걸 뭐 다 알아야 투자를 할 수 있다고 한다면은 실제 산업연구원과 아니면 회사 종사하시는 분들이 시장에서 돈 다 벌어야 되지만은 현실 세계에서는 투자를 잘하는 사람은 확률과 손익비 계산을 잘하는 사람이고 산업에 너무 매몰되지 않은 사람이거든요. 나머지는 터틀에서 후반부가 되는 건데 위험 관리를 어떤 방식으로 하는지에 따라 가지고 자기 포트폴리오가 얼마나 잘 운용이 되고 나는 얼마나 편안하게 할 수 있는가 이런 것들을 찾아내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투자라는 거는 먼 게 아니라 know yourself인데요. 내 자신이 누군지를 잘 아는 것이 투자의 시작입니다. 내가 어떤 트레이더가 쓴 책을 감명 깊게 읽었다고 여러분이 그 트레이더가 되는 것이 아니고요. 어떤 인베스터가 쓴 책을 감명 깊게 읽었다고 그런 인베스터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여러분만의 투자 기술과 기법을 발견해내야 됩니다. 그런데 인베스터와 트레이더는 결국 같은 말을 하는 사람들인데 난 인베스터 쪽 얘기만 무조건 맞아, 난 트레이더 쪽 얘기만 무조건 맞아라고 하는 것은 태극권에서 음양에서 빛만 보거나 그림자를 안 보고 그림자만 보거나 빛을 안 보는 이런 것과 똑같기 때문에 결국 양쪽을 두루두루 살피면 똑같은 말을 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고요. 터틀 트레이딩이라는 책을 통해 가지고 일단 손익비를 계산한다면은 그 다음부터는 이제 위험 관리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또 다른 책을 읽게 되고 밸류에이션 같은 거를 도와주는 그런 책들을 좀 보시면서 아니면 그런 교육을 들으시면서 하셔야지 산업 공부를 너무 열심히 하시면은 죽도 밥도 안 된다는 걸 정말 꼭 말씀드리겠고요.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기업, 가지고 있는 부동산 이런 거의 손익비는 어떻게 되는가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셨으면은 굉장히 재밌는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책 소개는 여기까지 하겠고요. 좀 긴 시간이 됐는데 다음에도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